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각종 비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두 차례나 관련 의혹들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이번엔 새로운 증거를 찾아 기소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의 성접대 의혹 일부가 확인된 가운데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소환 얘기부터 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영장이 기각됐어요. 기각 영장 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법조계 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네, 아마 이제 추가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청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기존에 있었던 기관장들한테 사퇴를 압박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적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강요,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한 것인데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일단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재청구를 한다면은 같은 혐의를 가지고 그대로 청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강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혐의들을 더 파악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외압뿐만 아니라 이제 특혜 채용 과정에서 특정한 임원들의 채용에 편의를 봐줬거나 권유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핵심이자 타겟이 될 수 있는 청와대와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청와대가 개입이 되었는가, 그래서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수사는 맞습니다.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원래는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이 됐다면 바로 이제 신미숙 청와대의 균형 인사 담당 비서관을 소환할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기각이 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이게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실 법원의 그때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까지도 좀 물음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범죄 소명이 탄탄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 조금 살을 붙인다고 해도 이 자체가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도 법원에서 오히려 다툼이 벌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도가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퇴행을 했다고 보여지고 거의 원점제 수사를 해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김은경 전 장관으로부터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이 정도면은 뭐 범죄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확증을 받을 때까지는 아마 청와대 인사 라인 소환은 많이 좀 미루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원점에서부터의 범죄 소명 사실을 좀 더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겠는가. 속도는 많이 느려질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를 먼저 소환하고 난 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이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좀 희박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김은경 전 장관, 그러니까 환경부 내부의 문제와 지금 일부 진술은 확보된 상태긴 합니다만 청와대 인사 라인을 지금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명확한 이 증거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관련 의혹들 좀 이야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특별수단이 꾸려졌죠. 50여 명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수사했던 그 분량들이 너무 많아요. 관련 맞습니다. 혐의도 많고요. 그렇죠? 1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일단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누군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이제 강제 소환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언제쯤 부를지 그게 가장 관심입니다. 그게 이제 여한섭 지금 수사단장의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래서 어제 기자간담회 브리핑을 하면서도 지금 자료조차 다 못 읽었다. 양이 너무 많다. 130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권이 이 500쪽에서 1000쪽 정도라고 해요. 그럼 지금 10,000권이 넘을 것이다가 아니라 10만 쪽도 넘을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제 생각에 한 5, 6만 쪽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이걸 다 읽어야 되니까 저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2013년, 2014년에 수사했던 자료가 이렇게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범죄 혐의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일단은 재수사기 때문에 이걸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읽어나가면서 오는 주말까지는 다 읽겠다고 했는데 읽어나가면서 참고인 소환을 병행해서 하겠다.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고인은 누구냐? 우선 1차적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이 현재는 이 주요 참고인입니다. 긴급 출국 금지가 된 상황에서는 피의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 피의자 전환은 안 한 것 같고요. 그것은 특별수사단에서 향후에 판단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사단 규모가 총 50여 명, 그렇죠? 뭐 검사 13명 포함해서요. 부장검사 3명이 이제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세 팀으로 나눠졌다는데 그러면 세 갈래 수사를
할 것인지 네. 어제 이제 여 단장은 그 외에도 드러난 부분에서 좀 살펴볼 거다. 특히 윤중천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좀 볼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이제 인물은 당연히 김학의 전 차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핵심적인 인물은 윤중천 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 지금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사 위에서 이제 권고를 내린 부분은 뇌물 혐의 그리고 뇌물 혐의와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외압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재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이 또 세간의 관심을 끌고 문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야기게 한 부분에는 성폭행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성폭행 혐의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관련돼서 충분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투입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용은 일단 세 갈래로 분야를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서를 나눠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만 건에 달하는 검사 기록이, 조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은 검토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이제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비어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사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소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타겟은 이제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불러놓거든요. 소위 정치적인 거문들에 대한 수사를 보면은 마지막에 소위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존 자료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 뭐 로펌에 계시니까요. 그 이중희 변호사 있잖아요. 네. 민정비서관이었나요? 그때 당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수사 공고 대상에 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성한 전 경찰청장 법무법원에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압박감을 좀 느꼈을까요? 이 법무법원이 우리가 다 알만한 그 최고의 법무법원의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담감이 느꼈겠죠.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기사에서 계속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나 앞에 법무법인 어디 혹은 법률사무소 어디에 무슨 변호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그 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의 광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변호사라면은 사실 기존의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객한테 신뢰를 주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여단장의 발언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또 언급을 했던 것이 윤중천 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 검토하겠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도 들여다보게 될 텐데 아무래도 수사 대상이 좀 확대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확대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0명의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다수가 투입됐는데 아까 세 팀으로 나눈다는 것은 혐의로 우선 추측을 해보면 뇌물죄로 시작을 하고요. 성폭행 여부가 반드시 다뤄져야 되고요. 공소시효 여부가 좀 이제 걸리겠습니다만 진상규명은 해야 된다. 이건 대통령께서 명운을 걸고 하라고 이제 지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갈래는 뭐냐면은 이게 2013년, 14년 두 번 수사에서 덮였을 때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이게 당시 이제 곽상도 민정수석과 지금 이야기한 이중희 변호사, 당시에는 이제 민정비서관이 개입됐는지 여부고요. 여기서 또 뭐 확대한다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도 가능하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뇌물죄의 핵심이 윤중천 씨가 최근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에 나와서 최근에 발언한 것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수천만 원을 건넸다. 다만 본인은 뇌물 공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가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친분으로 줬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 결과는 윤중천 씨가 건설사업가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적어도 수십 건의 송사에 휘말려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처벌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3-4건 정도가 분양 사기에 해당하는데도 무혐의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것이 대가성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뭐 당시의 김학의제 검사가 사건을 덮고 수천만 원을 수뢰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 관계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분양을 함께했던 뭐 이제
건물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뇌물죄 여부와 관련해서 최소한 7년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참고인이나 증인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결국 기소를 하려면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걸릴 것 같아요. 특수강간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성폭력 네, 부분은 그렇죠. 결국 뇌물인데 1억 원 네. 이상이 지금 밝혀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들어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금액과 그다음에 시기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뇌물죄가 있고 3천만 원 이상의 수뢰죄가 인정이 되면은 이제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형이 높아집니다. 형이 높아지는 만큼 공소시효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7년, 10년, 15년 이렇게 늘어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소시효가. 근데 지금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이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뇌물 공여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법리적으로 굉장히 여한섭 수사단장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포괄일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계 별개의 뇌물죄로 보는지에 따라서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차례 뇌물을 했더라도 이것이 포괄해서 하나의 일죄로 본다면은 그것의 마지막 종기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수사 기록도 검토하고 관련된 수완 조사 다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법리를 적용해서 어느 혐의까지가 지금 기소가 가능한 범죄인지를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평론가님, 국민들은 이런 의심을 하죠. 당시에 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그 부분도 뭐 사실 좀 의문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무혐의 2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기소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 건가? 네. 지난번에 거기 긴급 출입금지 조치하는데 예. 법무관이 2명이나 사전에 그걸 확인했다. 그러면 또 아직도 검찰 내부에 누군가 이렇게 연락책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심도 했잖아요. 이번에 정말 검찰이 그런 의심을 다 떨쳐내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지금 경찰과 검찰이 신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 큰 공 하나가 바로 김학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벌어져 있는 버닝썬 사건이고요. 하나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게 한 것 아니냐. 예. 끊임없는 이 국민들의 의심. 사실 이게 성폭력, 집단 성폭력 말입니다. 아까 특수강간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이게 피해 여성들은 2014년부터 억울하다,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재고소까지 하면서 2차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또 무혐의가 됐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이 이걸 6년 동안 공소시효를 끊게 됩니다. 이제 와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한다. 그럼 공권력이 공소시효를 날려버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무슨 책임을 질 거냐? 이게 국민적인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피해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이 어떤 폭행 문제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여한섭 단장의 어깨는 정말 무거운데요. 그래서 뭐 독사라는 별명도 있고 또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귀결이 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양쪽의 시각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아무래도 이 여 수사단장이 가장 어깨는 무거울 텐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긴 건 긴 것으로 규명해내지 못하고 지난번 2번의 수사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검찰은 굉장히 이 국민적 여론상에서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버닝썬 사건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좀 제대로 좀 짚고 갈게요. 하나만 본다면 핵심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마약을 유통시키고 마약을 투약하고 그 클럽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탈세를 했겠는가? 이 모든 것은 사업이죠, 이건. 이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분 구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원산업, 호텔 쪽이 50%를 가지고 있고 승리 씨는 사실 난 얼굴 마담일 뿐이다. 디제잉만 했지 운영에는 관여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분이 유리홀딩스에서 20% 가지고 있는 거고요. 린사모는 승리 씨가 유치해온 해외 투자자입니다. 20% 가지고 있는 거고요. 친구인 이문호 대표가 10% 가지고 있는데 승리 씨의 우호 지분이 50%예요. 그럼 승리 씨는 저는 이 사업을 해서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유명하고 한류 스타로 돈을 벌려고 했다고 봅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탈세를 중심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전 아까 이 김학의 사건도 수사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밝히는 게 중요한데 일전에 경찰은 152명이 투입됐다.
역대 최대급이다. 단일 사건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근데 지금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물론 일부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는데 152명이 정말 일하고 있는가? 뭐 법조인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전문가들이 모두 152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아까 성범죄 문제, 마약 문제, 탈세 문제, 특히 탈세 문제는 지금 좀 묻히는 감이 있거든요. 핵심은 돈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빠뜨리신 게 있어요. 경찰 유착 의혹 관련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죠. 그 논란의 중심에 윤모 총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탁금지법 위반. 기존에 그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근데 네. 비밀 예, 누설을 몽키 뮤지엄의 경우에 관련해서 그 입건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합니다. 이게 공연 티켓을 받은 거죠. 네. 뭐 갑자기 거대한 경찰 유착 사건에서 엄청나게 뭔가 나올 줄 알았더니 결국 콘서트 티켓을 받은 정도의 문제로 갑자기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 사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건 약간은 고육지책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모 총경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확실하게 확인된 혐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금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받은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콘서트 티켓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전 국민과 이제 여론이 난리가 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윤모 총경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사실 제대로 더 수사가 돼서 밝혀진다면은 과연 이것이 총경급에서 이 정도의 수사 유착과 외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치 모든 경찰의 유착과 외압 의혹이 윤모 총경부터 시작돼서 윤모 총경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좀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경찰의 라인들이 관여가 됐는지 각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이고 사실은 뭐 경찰 입장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은 이 부분은 오히려 검찰의 손에 맡겨져서 더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또 경찰과 검찰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원하신 것처럼 제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의혹이 성접대 의혹인데 맞습니다. 애초에 이 성접대 의혹 같은 경우에 입증하기가 이것도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경찰이 일부 정황 있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추측을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지금 밝힐 수 없는 내용인데 언론 취재로 흘러나온 내용은 입증이 가능해지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좀 경찰을 칭찬드리고 싶은 대목이에요. 뭐냐면은 뭐 몇 명이 투입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성접대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그냥 적시가 돼 있죠. 그런데 승리 씨는 이것은 허풍이고 그냥 이제 위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장난으로 치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접대라고 한다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고 그러면 성매수자가 있고 또 매매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성과 남성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만에서 온 손님으로만 이야기됐기 때문에 그럼 이게 성매수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럼 어떤 여성들이 동원됐는가? 근데 이 동원된 여성들은 이제 일부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모두 다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어요.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경찰 쪽에서는. 그래서 일부 여성들이 맞다. 성접대의 승리 측이 우리를 동원해서 성접대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경찰이 좀 꼼꼼한 수사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그러니까 이 어떤 성접대가 이루어졌던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특정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일부 좀 엇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이 정확한 수사 이후에 확실히 확증된 것들에 대해서만 경찰이 브리핑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의혹을 떨쳐내려면 수사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KT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서유열 전 사장 구속됐죠. 그리고 김모 전무. 맞습니다. 뭐 지시를 받아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점에 있는 이석재 전 회장이 과연 어떤 사법 처리를 받을 것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큰데 일 전에 이 전례를 따라 보면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벌어졌던 금융권 채용 비리가 대대적으로 있었고요. 강원랜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공기관들의 채용 비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임원 라인에서 인사 담당 임원이거나 혹은 그 일을 지시했던 대표들은
법적 처벌을 지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조직의 제재도 받고 있죠.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KT도 사실은 지금 민간 기업인데 공기업처럼 여겨지는, 특히 인사권 부분에서는 이석채 회장이 지금 추정컨대는 자신의 임기를 좀 늘리고 연임하기 위해서 하나는 부정 채용 비리 문제도 있지만 이게 더 확전해서는 지금 그야말로 이 고위급 로비스트라고 할까요? 자문위원들을 전방위로 지금 고용을 해서 수억을 뿌렸던 정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석채 게이트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채용 비리에 대한 이제 조직 대표로서의 기업 대표로서의 처벌만이 아니라 이게 아마 이석채 회장까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이석채 회장의 다양한 불법 로비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인 이 방향에서 이석채 회장의 이제 어떤 이 추정컨대는 우선은 범죄 혐의가 다뤄져야지 이 채용 비리 한 건만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은 좀 희미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사실 채용 청탁을 받아서 실행을 한 주체들 이야기를 한 건데 애초에 채용 청탁을 한 부모라든지 또는 채용 청탁의 대상이 됐던 자녀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채용 비리라고 했을 때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범죄는 업무 방해죄입니다. 정상적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방해죄고요. 그거를 실행한 사람은 업무 방해죄로서 처벌이 되고 그것을 부탁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법률적으로는 교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했을 수도 있고요. 공모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범으로서 공동전범 혹은 교사범으로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된 그 채용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고의와 인식의 문제가 되고요. 이 부분들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이 있고 이런 업무방해 행위가 있는 거에 알고서도 가담했다라면은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제 아마 대다수의 이제 채용 대상자들은 과거에 이제 채용 비리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나는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채용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